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절기상 이미 가을이지만요. 남은 더위 때문에 아직 체감은 여름의 끝자락에 머물러 있죠. 그래도 어제부터 새벽 출근길이 무척 선선해지고요. 해 뜨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폭염과 열대야가 물러나면 올가을엔 어떤 날씨가 펼쳐질지도 궁금합니다. 마침 세계기상기구가 전망을 내놨는데요. 올가을엔 라니냐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라니냐 현상은 바닷물이 뜨거워지는 엘니뇨와 정반대의 현상인데요. 만약 라니냐가 찾아온다면 우리나라 가을은 초가을엔 평년보다 더 덥고 비가 자주 내릴 가능성이 크고요. 늦가을에는 오히려 평년보다 더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 덥거나 너무 춥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아직은 불확실성이 크고 또 계속 관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날씨 변수가 큰 상황에서 긴 추석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가을 모쪼록 날씨가 도와주는 풍요로운 가을 날들만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9월 3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전통시장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수직업 시간에는 안정된 직업의 대명사인 공무원직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기록을 공식 인증해온 기네스 기록이 최근 7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한국인들도 많이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최초 공식 등재는 1991년에 가수 하춘화 씨의 최다 개인 공연 기록이고요. 가장 최근엔 24시간 동안 턱걸이 1707회를 기록한 특수부대 출신 오요한 씨라고 합니다. 오늘의 퀴즈 문제는요. 기네스에 등재된 한국인 중 세계 최장수 MC가 있는데요. 34년간 KBS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신 이분 과연 누굴까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산란계 농가들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죠. 대한산란계협회가 내놨던 계란 가격. 이걸 거래 희망 가격이라고 하던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소지가 있다면서 지난 6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공정위의 조사 착수가 오히려 계란 산지 가격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중심으로 농수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산란계협회를 대상으로 한 계란 가격 담합 조사가 오히려 계란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이해를 하려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소나 돼지와는 달리 계란은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경락 가격이 거래 기준 가격처럼 사용이 되는데 계란은 그게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생산자 단체인 협회가 계란 생산 추이 등을 감안을 해서 농가에게 현재 상황에서이라면은 이 정도 가격을 기준으로 유통상인과 납품가를 협의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정보를 줬던 겁니다. 이게 공정위 조사가 시작이 되면서 중단이 됐고요. 현재까지 산지 거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떤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담합 조사가 들어간 이후에도 이 산지 계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산지에서 농가와 유통상인 간에 거래되는 계란의 가격은 생산 추이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생산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적게 생산되면 가격이 오르는 건데요. 이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간 시점이 중요합니다. 공정위 조사 전에 산란기협회가 마지막으로 계란 가격을 내놓은 게 5월 20일이었는데요. 이때 계란 생산량이 적었고 그래서 당시 특란 한 개에 190원 정도 선에서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가격을 내보냈던 건데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면 그 이후로는 협회가 가격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통상인들이 보기에 지금은 이전보다 생산성이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최근 계란 유통상인 단체인 한국계란산업협회가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특란 개당 190원이라는 정보가 제공된 때보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산란계 협회가 내놓은 가격 정보는 시장 상황에 따라 내릴 때도 많은데 하필이면 최고가 시점에서 중단되면서 현재로서는 계란값을 내릴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도 실제 산지 거래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산지에서 거래된 계란 가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 가격을 보면 특란 한 개당 193원에 거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격은 산란계협회가 내놓은 가격 정보보다 오히려 더 높은 상황입니다. 거래 기준이 되었던 가격 정보가 없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실제 거래 가격이 더 오르는 상황이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가격을 기준으로 또 거래를 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더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유통상인들은 오히려 산란계 협회가 다시 가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의 입장은 뭔가요? 농식품부는 앞서 말씀드린 축평원을 통해서 계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일단 기준 가격을 제시해달라 이런 요구가 더 급하다는 거고요. 네. 특히 축평원의 조사 자료가 거래가 되고 난 다음 그 이후 시세를 조사하는 것이다 보니까 후행한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또 이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를 하라고 하면 정부 또는 산하기관이 또 기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생산단체에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게 지금부터 한 60일 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래 관행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2025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을 확정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규모를 확정을 한 상황인데요. 쌀이 45만 톤, 그리고 콩이 6만 톤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쌀은 지난해와 동일한 물량이고요. 콩은 10,000톤 정도 늘었는데요. 쌀 매입 물량 중에 5만 톤은 또 가루쌀로 매입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럼 매입 가격이 정해지는 건 아니죠? 가격은 수확기인 10월에서 12월에 통계청이 조사하는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해서 조곡으로 또 환산해서 연말에 결정하게 되는데요. 수확기 산지 쌀값 조사치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12월 25일자니까 원래는 보니까 주말에 낀 점 이런 점들도 감안해서 보면 한 12월 29일 정도 최종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공비축미를 매입한 후에 농가에게는 조곡 40kg 한 포대당 기준으로 해서 4만 원의 중간 정산금이 미리 지급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을 하려면 가축 사육업으로 등록 혹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무허가 또는 미등록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6월 29일이었는데요. 경남에서 고병원성 주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가 소규모 농가이긴 했습니다만 무허가 미등록 농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허가 미등록 농장에서 고병원성 주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하면서 농식품부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달 5일부터 29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을 18일까지 주고요. 이후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자진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는 농가에게는 허가와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6개월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근데 19일부터 이제 단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 만약에 적발이 되면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나 고발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니까 꼭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전화가 잘 안 들려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합동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허가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농수산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최근 전통시장을 찾는 젊은 층과 외국인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이 재밌다 이런 반응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저렴하고 또 맛있는 먹거리들도 많아서 전통시장이 핫플레이스로 재조명되는 추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전통시장 창업에 관심 갖는 예비 창업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에 이런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통TV 김상훈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소비 쿠폰과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면서 요즘 전통시장에 활기가 분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상권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시장은 어떻게 보면 요즘 이 한류 열풍의 본산, 하나의 원천소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좀 한국적인 전통, 역사가 있는 우리나라 장터의 원형이잖아요. 네. 뭐 해외 가더라도 전통시장 둘러보는 분들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전통시장에 가면 오래된 가게 많고요. 또 오래된 창업자도 많습니다. 전통시장에 이렇게 직접 영업을 하시는 상인분들의 평균 연령이 한 60세 정도 되는 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네. 장수 창업자 아주 많고요. 전국의 이런 전통시장 중에는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을 기점으로 이런 청년들이 직접 전통시장에서 직접 창업을 하는 이런 가게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전통시장은 단순히 중장년 소비자뿐만 아니라 신세대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쇼핑하는 게 어떻게 보면 MZ세대의 새로운 루틴이 될 정도로 전통시장은 요즘 세대 소비자들에게도 인기 있고 그다음에 중장년 소비자들도 인기 있고 무엇보다도 전통시장은 아무리 신도시 상권이 생긴다고 해도 사실은 전통시장을 조성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가장 한국적인 장터라는 차원에서 늘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전통시장 가면 정말 재밌고 좋은데 요즘에 주변에 많이 사라졌어요. 이제 전통시장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 전통시장은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전통시장 수가 한 1,408개 정도 남아 있거든요. 상설시장도 있고 5일장 이걸 합친 숫자인데요. 지자체 전국에 한 17개 지자체별로 보면 가장 많은 전통시장이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가 한 206개가 있고요. 네. 최근에는 뭐 골목형 상점가 이런 것도 많이 지정되고 있어서 전통시장하고 연계한다면 한 389개 정도 되고요. 다음으로는 부산 전통시장이 166개, 경남이 158개, 경기도 같은 경우도 한 148개 되고요. 경북이 137개, 대구가 100개 순으로 상당히 100개 이상 전통시장이 있는 지자체도 상당히 많고요. 네. 상인 수도 한 18만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가 한 11만 명 해서 한 전국에 우리 국민 한 32만 5천 명 정도가 직접 이런 일터로서 아니면 이런 창업 공간으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점포 수도 보면 우리나라 전국의 전통시장의 매장 수가 한 24만 1,000개 정도이기 때문에 이 중에 80% 정도는 채워져 있고요. 물론 한 9% 정도가 공실 점포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창업자 입장에서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 요즘 신도시 상권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네. 뭐 보증금 월세가 뭐 1층에 10평 정도 가게라고 하더라도 보증금 5천에 월세 200, 300 매장 많은데요.
전국의 전통시장의 평균 보증금은 한 2,500이 되지 않습니다. 한 2,448만 원 정도. 월 임차료 이게 가장 사실은 비용 측면에서 큰 고정 비용인데요. 네. 월세도 한 99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100만 원 넘지 않는 게 이런 전통시장의 임대가 평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일반 상권보단 확실히 저렴한 게 느껴지네요. 이런 예, 전통시장 상권에서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일반 상권보다 갖는 그 큰 강점 그리고 매력은 뭐가 더 있을까요? 요즘 자영업시장에서는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상인들끼리 연합회를 만들어서 상인회를 조직하고 그래야만 정부 지원도 받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상인들이 직접 이렇게 조직체가 형성돼 있는 게 대부분이고 이러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정부 지원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상권하고 다른 가장 큰 매력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대를 잇는 가게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동안 동일한 아이템으로 오래된 가게라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사업성이 검증된 이런 장수 아이템, 장수 가게가 많다는 거기 때문에 창업자 입장에서도 요즘 같은 불황일수록 이런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전통적인 아이템을 요즘 세대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새롭게 창업하는 방법 이런 부분 상당히 창업자 입장에서도 매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그 대를 잇는 장수 아이템이 그 창업자에게도 정말 매력적인 거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뢰가 가고 매력적인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100년 가게 이런 사업도 우리나라도 많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오래된 가게일수록 어떻게 보면 불황기에 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전통시장에 대한 시장 규모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뭐 전통시장 같은 경우가 한 2010년대만 하더라도 전체 시장 규모가 21조 원 시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최근엔 26조 원을 넘어서 한 30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네. 대형마트가 한 33조 시장, 온라인 시장이 114조 시장에 비해서는 물론 적습니다만 전통시장은 요즘 갈수록 어떤 요즘 한류 콘텐츠 여행 이런 장소로도 각광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창업자 입장에서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장수 아이템도 그렇고 전통시장만이 갖는 그런 매력들 때문에 일부러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전통시장 상권에서 음식점을 하겠다고 하면 이곳에서 특히 더 잘 될 아이템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점 70만 개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음식점 수가 많은 게 현실인데요. 음식점도 많고 카페도 많고. 맞습니다. 요즘 전통시장에서는 정말 새롭게 카페 창업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전통시장 진입로변 같은 경우 카페도 있고요. 대표적인 외식업이라면 족발집, 순대국밥집, 전집, 뭐 통닭집, 야채 곱창집 어떻게 보면 누구나 우리 대한민국 소비자라면 뭐 부담 없이 한 번 정도 먹어볼 수 있는 특히 전통시장에 족발집 하는 사장님들 보면 건물주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수년간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내공이 높은 창업자들 되게 많고요. 네. 뭐 순대국밥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 아이템 중에서 특히 요즘 불황기에 국밥집 아이템 상권에서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의 순대국밥이야말로 요즘 불황에 가장 강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홀 매출보다 테이크아웃 아이템으로 많이 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런 야채 철판 곱창 같은 경우도 네. 이런 최소 비용으로 이런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테이크아웃도 되고 요즘 뭐 이런 실내 포차 개념의 주점 형태로 운영하는 컨셉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요즘 뭐 선술집형 아이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에서 부담 없이 막걸리도 팔고 그다음에 각종 포장마차형 아이템도 전통시장에서 많이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창업자 같은 경우도 굳이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다면 이런 뭐 박람회보다도 저는 이런 오래된 전통시장 상권을
시장을 잘 면밀히 살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 전통시장 찾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잖아요. 예. 외국인들도 아까 말씀하신 족발, 순대국밥, 야채곱창 이런 거 좋아할까요? 외국인들도 요즘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요즘 한류 콘텐츠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가장 한국적인 음식을 직접 체험해보려는 외국인들 대군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추천할 만한 틈새 판매업 아이템들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판매업 참 전통시장의 강점은 외식 판매 서비스가 모두 모여있는 이런 상권 중에 하나인데요. 판매업의 대표적인 게 뭐 야채 가게, 과일 가게 흔히 생각할 수 네. 있습니다만 떡집, 떡 판매점, 맞아요. 전통시장의 대표적인 판매업 아이템이고요. 그 외에도 뭐 부산 어묵을 직접 판매하는 즉석 어묵 판매점이라든지 뭐 서해안의 김을 직접 구워서 판매하는 김구이 판매점, 이런 아이템도 중요하고요. 전통시장의 대표적인 어떤 스테디셀러 판매업이라고 한다면 반찬 가게죠. 맞아요. 예, 사실은 반찬 가게는 여전히 대형마트가 많아도 온라인 시장이 커져도 전통시장의 반찬 가게는 대표적인 안정 아이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 전통시장에 가면은 유독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아이템들에 더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창업자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틈새 창업 아이템 같은 것도 있을까요? 요즘 한국인들에게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 관심 키워드가 뭡니까? 그러면 역시 건강이거든요. 맞아요. 예, 저도 제가 볼 그래요. 땐 전통시장의 건강 관련 오래된 아이템 중에 하나는 건강원인데요. 옛날 건강원은 뭐 개소주 팔고 막 이랬습니다만 요즘 건강원은 신세대 건강원 이렇게 얘기해서 건강 편의점 형태로 이렇게 오픈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주력 상품도 제철 원재료를 사입해서 양파즙, 대추즙, 사과즙, 배즙, 양배추즙 같은 야채즙이나 과일즙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요즘 홈쇼핑에도 팔고 있는 다양한 비타민류, 뭐 콘드로이친, 오메가3 같은 건강식품도 같이 판매하는 이런 건강원이 건강 편의점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아이템은 상당히 좀 전통시장의 틈새 아이템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요즘에 건강식품이 워낙 인기인데 전통시장에선 그런 여러 가지 주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전통시장 상권에서 또 창업할 만한 서비스업 창업 아이템도 혹시 있으면 소개 부탁드려요. 전통시장의 핵심 수요층은 남성도 있지만 여성 강하고요. 네. 특히나 이런 40대에서 60대, 70대 이상의 이런 여성 주부층을 대상으로 하는 뷰티 아이템 강세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진입로변에 우리나라 미용실 10만 개가 있는데요. 네. 동네 미용실이나 어떤 1인샵 형태 피부관리샵, 네일샵, 뭐 마사지샵, 뭐 최근에 뭐 이런 에너지 테라피 같은 건강 릴렉스 아이템 같은 경우도 아마 창업자 입장에서는 전통시장을 찾는 수요층을 타깃으로 하는 서비스 아이템으로 주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장 보러 가서 간 김에 그런 서비스까지 받고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전통시장은 점포 매물 정보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전통시장에서 점포를 어떻게 찾을까 이거 상당히 궁금할 수 있는데요. 먼저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전통시장에서 빈 점포가 안 보이고 공실이 없는 전통시장이 좋은 상권입니다. 그러겠죠. 예, 맞습니다. 빈 점포가 많은 곳은 사실은 상권이 좀 상세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전통시장 매물 정보는 우리가 아는 전국에 한 13만 개의 부동산 중개업소, 임금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전통시장 물건을 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모든 전통시장에는 상인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요즘 전통시장에서 임대가 나올 예정이거나 임대점포 동향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요. 지금 임대점포가 없이 모든 점포가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선수 창업자들은 임대점포가 나올 때까지 6개월 이상 기다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상권에 들어가려면 단기적으로 그냥 한 달 내에 점포 구해서 들어간다가 아니라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기간을 좀 설정하면서 내게 맞는 틈새 점포를 구하는 전략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좀 여유롭게 두고 봐야겠네요. 예. 네, 전통시장 상권에서 창업을 할 때 특별히
혹시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으면은 요즘 알려주세요. 전통시장 상인들도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매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상인들 요즘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요. 특히나 유튜브 공부합니다. 블로그 공부합니다. 이런 거 중요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접근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좀 마케터 역량을 높이는 거, 특히 SNS 역량을 높인 다음에 직접 창업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전통시장 상인으로서 성과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곧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북적북적해질 전통시장 창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창업통TV 김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 직업 시간입니다.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일수록 직업의 의미를 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청년들의 로망이자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 안정된 직업으로 꼽혔던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인데요. 철밥통으로 불렸던 좋은 시절부터 최근 공직 이탈 현상까지 공무원 직업의 변화상과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공무원이라는 직업 언제부터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우리가 항상 공무원 하는데 공무원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던 것 적이 같아요. 없어요. 네, 우리가 하는 공무원이라는 이 용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국가공무원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무원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1948년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었는데요. 그러다가 정부 수립 후에 한 달여 만에 미군정으로 이제 행정권을 이양을 받아서 네. 대한민국 48년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년 후인 1949년 8월에 이 정부의 관료 임용을 위한 기본 법률이라고 해서 국가공무원법이 처음으로 제정 공포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공무원법상 우리가 국가공무원법상 말하는 공무원이란 국가를 위해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보는 공직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공무원은 똑같은 공무원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국가 공무원 있고 지방 공무원이 따로 네, 있거든요. 국가 공무원은 국가기관에 소속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지역 연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방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국가공무원을 할 건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연고 지금 살고 있는 곳에 근거지를 둔 그쪽에 공무원을 할 건지를 좀 판단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무원은 정말 인기 있는 직업이었잖아요. 공무원이 언제부터 그럼 인기 있는 직업이 됐을까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특히 이제 1960년대에서 70년대 이때 한창 우리나라 막 경제개발 이걸 많이 했었잖아요. 네. 60년대 초반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서 했던 게 바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들은 그 당시에 국가의 뭐 국가 발전의 엔진이다, 뭐 행정 중심의 리더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뭐라 가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네네. 존경하기도 했고 공무원에 대한 로망처럼 많이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뭐 경제 5개년 개발 계획하고 새마을운동도 또 이 공무원이 했는데 그냥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 막 추진을 했거든요. 일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민의 삶을 높이는 데 참여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 과거의 공무원은 우리가 안정적이고 되게 명예의 상징인 그 자체였는데 네. 특히 1997년도에 IMF 외환위기가 왔었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에 모든 기업들이 다 구조조정했는데 오로지 뽑는 사람은 공무원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97년도 제가 대학원을 그때 졸업할 때였는데 네네. 기업들이 사람을 안 뽑고 다 구조조정해서 저도 그래서 첫 직장이 공무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노동 그렇군요. 공무원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헤드헌팅으로 나오게 된 건데요. 네. 그만큼
이런 안정적인 뭔가 직업의 상징을 우리가 공무원이다라고 한 게 이때 IMF 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정년이 유일하게 보장돼 있고 든든한 연금 때문에 그 매력이 배가 됐던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구급 공무원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다를 정도로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요즘에야 이제 공무원 이탈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최고의 직업이었고요. 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단순히 생계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인 성공의 척도다라고 할 정도로 했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는 공무원 됐다라고 하니까 학교에 정말 플랜카드가 정말요? 이렇게 걸려 있고요. 그 친구 집 동네에서는 정말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공무원 되기가 힘들었고 몇백 대 1이었으니까 그쵸. 힘들었고 아무래도 성공의 상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플랜카드 걸 정도로 잔치를 열 정도로 그렇게 인기 있는 공무원이 요즘 최근에는 공직 이탈이라는 기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공무원들이 힘들게 들어온 직장 그만두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최근에 행정안전부 자료 기준에 따르면 구급 공무원 기준으로 했을 때 퇴직률이 약 2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5명 중에 1명은 그만둔다는 거죠. 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이렇게 공직을 이탈하는 이유는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는 한데요.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보수입니다. 낮은 보수. 아무래도. 특히 젊은 세대는 이 대기업에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아무리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어도 대기업 연봉이 이 4년제 졸업하고 나서 대기업 갔을 때는 뭐 4천 이상 되고 5천 되는 데도 있는데 네. 내가 2천만 원 초반대 이제 정말 우리가 최저 시급에 딱 그 맞춰서 거의 월급을 받기 때문에 너무 박탈감이 큰 거죠. 그렇군요. 내가 이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해야 돼.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쟤보다 똑똑했는데 내가 어느 정도 공부 잘했는데 이거 공무원 시험 보려면 정말 힘든데 이런 걸 다 생각하니까 너무 박탈감이 큰 거예요. 네.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만둔 분들도 많고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공무원 조직이라고 하면 좀 경직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상하관계가 확실하고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보다는 너무 경직됐고 보수적이고 네.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 과도한 민원 스트레스.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이 민원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이 머리 아파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연금 개정한다. 또 이 소리도 들리니까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워라밸이라는 게 공무원은 그래도 정시에 퇴근하니까 워라밸이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워라밸은 이상점인 것 같아요. 워라밸은 밸런스, 워크 앤 라이프가 밸런싱을 맞춘다는 건데 네. 워라밸보다는 워라불, 블렌딩해서 네. 내 삶을 거기다 섞어야 되는 거지 절대 이 밸런싱 있는 게 이런 삶이라는 건 이상주의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공무원도 어차피 워라밸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렇게 적은 월급에 이걸 해야겠어라고 하다 보니까 2030 이 세대들은 안정보다는 좀 더 성공의 의미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공직 이탈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이면은 아직 뭘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은 나이기 때문에 더 그 이탈률이 높나 보네요. 최근에 지방 공무원 같은 경우 지방 구급 공무원 경우에는요. 기초단체 채용에서 미달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그 정도로 공무원 공직 이탈이 좀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젊은 공직들이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자꾸 그만두니까 정부에서도 뭔가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 공무원 보수를 9년 만에 가장 큰 폭인 3.5%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년 만에 올린 것도 놀라운데 그 폭도 상당히 높네요. 네. 이 3.5%라는 건 최근 민간 대비 낮았던 보수 수준을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 그리고 공직 이탈 현상을 좀 완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여집니다. 네. 3.5%라는 게 근래에는 공무원한테는 3.5%라는 게 큰 인상폭이긴 하지만 네. 제가 뉴스를 엊그제 보니까 모 기업에서는 그 대기업에서는 5%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대기업들은 퍼센테이지가 맞아요. 항상 올라가는데 네. 공무원은 9년 만에 3.5%를 올린 거니까 사실 이것도 크게 올렸다고 보기는 어렵죠. 매년 조금씩 점차적으로 올려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물가와 민간 기업들에 비하면 인상률은 좀 여전히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마침 공직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열렸다면서요? 네. 아무리 이제 공직 이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인상 소식을 들으면 또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공직 박람회가 열리니까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주죠. 2025년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수원에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이런 공직 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또 부산에서는 9월 15일부터 월요일이죠. 다음 주 9월 16일 화요일까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광역시와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공직 박람회가 부산광역시청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이 공직박람회는 우리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막연한 환상만 가지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박람회는 공직 이해관 그리고 주제별 부스, 기관별 부스, 공직 선배와의 멘토링, 공무원 모의 시험도 보고요. 네. 공무원 모의 면접까지 이 프로그램에서 다 진행이 되니까 내가 공무원을 생각하고 있다 하면 여기에 가시면 다 체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막연하게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다양한 직렬별로 현직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서 상담을 해주니까 네네네. 진짜 공무원 되면 안정적인 건 제가 알아요. 그런데 뭐가 힘들어요? 이런 질문들을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게요. 실제적으로 어떤 민원이 가장 힘들었는지 그쵸. 내가 어떤 각오를 해야 이걸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솔직한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공직 이탈률이 높은 이 부서에 직접 공무원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요. 신중한 진로 탐색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임금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도전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9월 10일과 11일에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그리고 9월 15일과 16일에는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리는 공직 박람회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김태호 님이 얼마 전에 지방직에 합격하셨다고 하는데 퇴사율 높은 저연차 공무원의 대책은 이게 면접 문제였다고 합니다. 정말로 하도 공직 이탈이 많으니까 이런 네. 질문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면접 질문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 처우 개선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라고 하면 뭐라고 답하는 게 좋을까요? 본인 같은 경우는 저는 공직을 추상적으로 안정적인 직업만 보고 공직사회를 신청한 게 아니라 나의 가치관이 그리고 내가 너무 오랫동안 꿈꿔왔고 공직사회가 힘들다는 것도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나는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상적인 공무원이 아니라 나는 공무원의 힘듦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지원했다. 나의 가치관하고 좀 연결을 시키시면 좋은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답변의 예시까지 알려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공직 박람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당일에 가서 이렇게 면접이나 멘토링 참가할 수 있을까요? 당일에 갈 수도 있는데 사전 접수가 60%고요. 현장 접수가 40%입니다. 우리가 멘토링이나 모의 면접 같은 경우는 되게 그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미리 인터넷으로 미리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공직박람회를 검색하셔서 QR을 찍은 후에 거기에 등록하고 안내를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직 이탈이 늘고 있다고 하지만 요즘 일자리 찾기가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공무원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미래의 공무원상 어떻게 달라지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미래 공무원은 예전처럼 서류만 복사하고 서류만 떼어주고 이런 민원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자세로 이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나만의 전문성을 갖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AI 생성형 이것도 있지만 빅데이터 관련 지식들도 좀 갖춰놓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하고 좀 소통하는 이 역할이 더 커지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이런 생각을 좀 크게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장수 직업 시간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고송혜 선생님이었습니다. 9254님, 송혜 선생님, 7891님 제주에서 외칩니다. 고송혜 선생님, 2466님 정답 송혜님. 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